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이어 서남권에 제2의 반도체 기지가 조성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기로 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오늘 대국민 보고회에서 관련 투자 계획이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제2 반도체 기지 조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각각 2기씩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는 게 핵심입니다. 투자 규모는 800조 원에 달합니다. 충청권에는 81조 원이 투입돼 이른바 삼전닉스의 대규모 HBM 패키징 공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동남권과 대구 경북권은 부산과 구미 등 기존 반도체 산업 기반을 활용해 소부장, 즉 소재와 부품, 장비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책임지고 인허가 기간 등을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직접 투자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우선 이 회장은 반도체 투자 구상과 관련해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서남권 반도체 400조를 포함해 총 1,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현재 행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취재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고회에서 청와대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을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들 사업을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특혜이자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끌어낸 결과라는 야권의 비판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기업의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며 국가적 필요를 관철해낸 게 아니라 균형 발전과 새로운 반도체 거점에 대한 수요가 일치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수와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하고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많은 서남해안 일대를 기업들이 성장과 이윤의 관점에서 선택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기에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이 취해졌고 영남을 중심으로 산업이 배치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투자하기엔 자원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호남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게 이번에 기회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인프라 구축과 세제 등 기업 투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조금 전 행사가 끝났는데요.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 두 분의 발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대한민국이 역시 위대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다 파괴된 나라가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또 노력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적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인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또 우리 노동자들의 협업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됐지만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전혀 이때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깁니다. 사실 제가 국가 균형 발전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설정을 하고 또 수도권 과밀 완화 또 지방 균형 발전 지역 투자를 위해서 꽤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사실 제가 기대했던 수준과 너무 동떨어진 너무 높은 그 목표를 설정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좀 놀랐어요. 최근 며칠 동안. 우리의 역량이 이런 정도까지 되는구나.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민간의 역량은 성장하고 팽창해 왔던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과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과거에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냥 공수표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합리적으로 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또 나라가 잘 돼야 기업도 잘 됩니다. 노동자가 잘 돼야 기업도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새로운 대한민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꼭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호남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걸 두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민주당은 다양한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엄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 산업을 볼모로 한 정치 도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 반응부터 살펴주시죠. 네, 우선 민주당은 철저한 경제성 분석과 시장 논리, 장기 안정성 검토 끝에 내린 전략적 결단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업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는 등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관용 없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 역시 아침 라디오에 나와 팔을 비튼다고 기업들이 손해날 일을 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남과 충청, 강원에도 전력국방 반도체나 피지컬 AI, 로봇 산업 관련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소지역주의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표정은 싸늘합니다.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 결정을 이끈 건 강요가 아닌 행정 지도라는 취지로 말한 걸 두고 관치 개입 자백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호남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 절차로 결정된 것이 맞는지 묻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과 TK 지역 정치인들도 잇따라 국회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재명 정권이 반도체로 불장난한다며 가세했고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합동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다만 호남에 기반을 둔 이정현 전 의원은 사실이라면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다. 정말 기쁘다고 반겼습니다. 네, 당 상황도 짚어보죠. 양당 모두 내부 집안 싸움으로 시끄러운데 민주당에선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록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네, 유 작가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뒤 여권 내부 갈등은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육선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의 이른바 친노 적통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정청래 전 대표가 즉각 SNS를 통해 100% 허위 사실 유포다. 당연히 애도하고 참석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점을 강조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사과는 없었습니다. 최고위에 참석한 친청계 의원들은 오히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관련 허위 사실을 흘렸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차 검찰개혁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 요구로 연기됐 딴 취지의 김 총리 주장이 맞느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양측 갈등이 봉합은커녕 악화일로로 치닫자 당 내부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가 떠오른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징계 재개를 예고한 뒤에 여전히 뒤숭숭하죠. 네, 징계 위협은 일종의 블러핑 전략 아니겠냐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친한계를 넘어 김재섭 의원 등 친오세훈계 의원까지 징계하면 자칫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공개 충돌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저는 리더를 그만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원팀을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님 내려오셔야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을 하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또 조직부총장 강명구 의원이 메신저로 징계 대상자를 논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최고위가 열릴 때마다 충돌이 반복되고 있지만 당권파와 소장파할 것 없이 입장은 완고하고 당장 뾰족한 탈출구도 모색하기 어려워 한동안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부터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도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도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은 2년 전 감독 선임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경찰이 홍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지난 2024년 7월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선임 발표가 있자 시민단체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홍 감독을 발탁했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를 포함해 고발 사건이 모두 8건 접수됐는데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그동안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고 현재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문체부 감사와 행정재판에서는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죠.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4년 11월 규정상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축구협회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 4월 감사 내용과 징계 요구 등 조치에 문제가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던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것은 축구협회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 감사나 법원 판단과 달리 형사사건에서 정 회장 등이 받는 혐의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의사결정 과정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해서 경찰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홍 감독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고 정 회장도 이번 월드컵 이후 퇴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 32강에 진출에 실패는 했지만 우리 축구 대표팀은 선수당 8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막 전에 정한 포상금 기준에 따르면 우리 선수들은 기본 수당 5천만 원에 체코전 승리 수당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2강 진출 실패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기부금 성격으로 약속한 라운드별 추가 포상금은 없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을 향한 비판은 실망을 넘어 조롱과 풍자가 섞인 홍명보 미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감독 개인으로까지 분노가 표출된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수를 꾸짖자 선수가 주먹을 날립니다. 실제 영상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따라하고 싶은 영상 1위라며 SNS에 올라온 AI 제작물입니다. 선수들과 반대로 가는 홍명보 감독을 이전 대표팀 감독들과 비교한 이미지나 코스피 폭락의 배경이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는 등 인터넷엔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홍 감독에 대한 비판 영상은 올린 지 얼마 안 돼 조회수 300만 회를 넘겼습니다. 한국인 사시는 분들 지금 거의 표 다 해야겠어. 2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뭐야?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판은 감독으로서의 역량뿐 아니라 선임 과정부터 쌓인 축구협회에 대한 반감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홍 감독이 경기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에 저희 코칭 스태프도. 흥미로운 건 홍명보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가게 앞에 붙였다는 인증까지 SNS에 줄줄이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홍 감독이 그곳을 찾을 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분노를 유머로 소비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시대의 밈 문화로 읽힙니다. 홍명보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 축구를 향한 팬들의 누적된 불만과 실망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축구 감독에게 월드컵 본선을 한번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그걸 홍명보 감독은 무려 2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오지 못했죠. 다만 대표팀 운영을 비판하는 것과 특정 개인을 과도하게 조롱하는 건 다른 문제인 만큼 정당한 비판과 과도한 조롱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행위 피의자를 추가 입건해 모두 13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의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사건 가운데 종결된 한 건을 제외한 57건, 관련자 13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체육단체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 9명 가운데 성조기를 두르고 출입문을 막았던 30대 여성을 포함해 7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 짐을 수색하려 했던 5명도 신원이 확인돼 일부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3명이 늘어나 모두 6명을 수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11건, 시위 참여자 사이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3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1명은 구속됐습니다. 네, 시위가 길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3주 동안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모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 경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봉쇄 장기화로 민간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 대해선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 의사 표현을 위해 개별적으로 모인 특수한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 간 불법 행위라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면 신병 확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조금 전 정부가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이 총출동했는데요.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용수 그리고 전력, 그다음에 값싸고 안정된 용지, 그리고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고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해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입니다.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 호남에 반도체 기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호남 지역이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용 화증도 광주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지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굉장히 빈 땅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을 사실 영남권에도 많이 유치시켰고 수도권 집중되는 그런 현상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호남에는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대단히 큰 결정을 했다. 그렇게 국토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국가 대도약의 저는 스포트를 다시 한번 끌을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두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두 기업 총수에게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궁지에 몰려 있죠. 지방선거 결과도 좋지 않고 그나마 믿고 있던 본인의 당 같은 여당 안에서도 소위 지도부가 본인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반도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국가 대전략과 관련된 거를 굉장히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본인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야 넓죠.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인수전이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물, 전력 그런 인프라를 먼저 해둔 상황에서 빌드업 해왔다면 모를까. 그냥 용지만 넓다고 선정하면 인수전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두 개 기업 영웅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두 개 기업으로 안 됩니다. 소부장 단체, 소재, 부품, 장비 이래 다른 이제 중소기업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소부장이 2%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 소부장 업체가 가장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삼성하고 SK하이닉스만 가면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만 있다고 되는 곳은 아니고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안에 어떤 자리를 전당관을 두고 관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이미 봤습니다. AI 수석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만들고 임명해서 만들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 AI 수석 어떻게 보냈습니까? 급하다고 부산에 이 국회의원 출마시켜서 딱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AI 수석의 자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정책실장은 딱 이거 슈퍼 사이클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문에 이익이 생기니까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국민 배당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미리 준비했던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목전에 두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처하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국회가 난장판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반 시설을 다 갖춰놓고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야 된다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거 준비한다고 지금까지 호남이 발전이 없었고 지방 균형 발전이 안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왔던 이 AI 특구를 호남으로 한 것에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하나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공약입니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과 연계하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때도 AI 센터를 광주나 호남에 갖다 놓겠다라고 공언을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왜 갑자기 졸속으로 광주에 호남에 이런 것들을 갖다 놓냐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과도한 이런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발표가 됐고 그 SK와 삼성전자 회장들께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 제도약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응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당시에 이제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만 광주 얘기를 했다는 맞습니다. 건데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전공정으로 갈 때 들어가는 전력이나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다른 데서 다 만들어진 것을 패키징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광주는 마지막에 탈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하는데도 안 됐는데 이것과는 다른 10배 이상의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전공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무엇보다 이 말을 SK 회장님이 2달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신 말이 다릅니다. 그때 본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특혜다 아니다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사이 수차례 SNS 글을 올리면서 적극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주말 동안 이 대통령이 올린 글과 또 공유한 내용만 총 10개인데 절반 이상이 호남 투자 관련 글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표현은 정치권의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기가 꿀리면은 돼지인 거예요. 돼지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돼지가 야당만이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절반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을 돼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인가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 감옥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말 새 이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했는데 누굴 말하는 거예요, 돼지가? 뭐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발목 잡고 비판하는 세력들은 있죠. 그게 민주당 내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지창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지 않을 정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응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 그 시놉시스를 좀 우리가 봤는데요. 예. 실제 기업 CEO들이 본인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대통령도 못 믿더니 이제 기업 CEO들도 못 믿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바람직했다. 근데 그것은 후공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요새 고속도로에서 절대 사고 나면 안 되는 차량으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주 고가의 뭐 슈퍼카들이 아니고 반도체를 옮기는 그 웨이퍼 차량은 절대 사고 나면 안 된다. 그거 한번 사고 나는 순간 폐가망신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까지 옮기는 사건들이 힘들고 후공정만 가지고 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에 맡기는 것도 우리가 봐야 할 시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는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깨끗한 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반도체 공정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를 앞두고 2달 만에 최태원 회장 입장이 바뀌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며 꼬집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그 최태원 회장께서 한중의원연맹 주관의 그 AI 특별 강연을 국회에서 했었고 그때 민주당의 그 광주 지역구 그 모 의원께서 질문을 했어요. 호남 쪽 전기가 풍부한데 반도체 공장을 이쪽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가 가야 되는 건 의문이네요. 이게 그 자리에서 대답이었고 2달 만에 뭐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부지 선정이라고 하는 게 보통 5년에서 7년 걸리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 끌었다느니 하명했다느니 직권 남용이라느니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을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21세기판 매국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앞서 주말에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 총수에게 시킨 떡볶이 먹방이야말로 기업 겁박이라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반도체 산업 망치는 것보다는 떡볶이 먹는 게 낫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 2달 전에는 호남에 반도체가 가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던 최태원 회장의 마음이 왜 바뀌었느냐 이 부분이 의문이라고 했어요. 이거 얘기하고 싶으셨죠? 네, 그거 답을 내놔야죠. 어떻게 용지 선정하는데 최소 5년에서 7년 걸리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입장을 바꿨어요. 그동안에 대통령 바로 얼마 전에 독대했었고요. 차라리 떡볶이는 밖에서 내놓고 먹었지 독대하면서 무슨 얘기 있는지 공개 안 되지 않습니까? 미르 재단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 때의 비자금 사업 등으로 다 대통령의 인기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문제 안 될 것 같으세요? 인수전 하나라도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인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 남부가 마지노선이다. 반도체에 한정된 석박사급들 인력하는데 경기 남부까지 공장 놔도 참 고용하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수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방끼리 이 트러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포괄적으로 호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당장 전북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전북은 청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쪽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그냥 호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딱 광주 전남으로 찍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당장 농업 용수를 이제 다른 호남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 안 됐고 정 안 되면 또 충청도에서까지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 에너지로만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카본 프리 에너지까지 넓히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데라고 하면서 태양광을 그냥 다 덮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데 이런 데 대한 계획안 발표 없이 어떤 기업이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인수전, 즉 사람과 물과 전력에 대한 포괄적인 발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삼성전자의 회장과 SK하이닉스, 그러니까 SK그룹의 회장님들께서 담수도 부족하고 인력 공급도 부족한데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보기 위해서 저런 발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CEO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본인의 회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저러한 투자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비판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의대보다 이 경쟁률이 높은 곳이 반도체 학과라고 합니다. 그만큼 본인이 일했던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이 주면 너도 나도 없이 삼성전자나 SK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난 지금 그 부분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택을 주고 어디를 하든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입지가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난 여기 할 거야. 그러니까 따라와.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기업에게 선택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장님들이 선택을 할 여지가 있었나요?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는 이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을 해서 저렇게 오너들이나 CEO가 결정을 해도 이사회나 또는 주주들이 반대하면은 엎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기대고 있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차라리 기업 팔을 비트느니 떡볶이 먹방을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 여야 의견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한편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32강 탈락으로 전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정치권에 소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 당황을 넘어 황당하다며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을 고리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한동훈 의원은 장 대표를 비꼬았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울을 보면서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 전업 자녀 신세가 됐습니다.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 도왔던 사람들은 징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계속 버티는데 이거 홍명보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이 사퇴 거부하고 나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 저 정상 아닌데?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가 될 뿐이고 보기 참 딱하다. 우리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 저는 기억나는 건 징계밖에 없습니다.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저는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님 내려오셔야 합니다. 이후 장동혁 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건부 자진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월드컵 결과의 원인이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당황을 넘어 황당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장동혁 대표가 거울을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상황 판단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승전 대통령 비판만 하면 그 지지율이 본인에게 올 줄 아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여론조사들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넘어섰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니까 조금 자만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코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오히려 거울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실패한 적장이죠. 이미 실패한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장동혁 대표에게 오히려 더 이러한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버티는 장동혁 대표를 홍명보 감독이 안 물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강명구 의원이 누구를 징계할지 논의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지금 국회에서 포착이 됐다고 해요. 그럼 장동혁 대표 절대 사퇴하지 않고 정말 징계 절차를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지금 언론에 잡힌 것은 원칙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진을 통해서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지지율이 현재 올라선 거 저희 자력으로 올라선 거 아니라는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더 개혁해 나가야 되고요. 다만 앞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인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울을 보라라고 얘기한 부분은 대통령도 새겨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6.3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던 대표적인 선거에서 진 게 서울시장하고 그리고 부산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였는데 둘 다 소위 명픽이라고 불리죠. 예. 뭐 딱 찍어서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원호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찬사를 해서 만든 후보인데 서울시장 졌고요. 그리고 앞서 AI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다면 오늘 이 사업을 발표해야 되는 당사자라든지 대통령 옆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AI 수석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그때 그만둘 때 이런 일 하고 있었으면 본인이 그만뒀겠어요? 못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졸속으로 됐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인물이 바로 AI 수석인 하정우인데 역시 명픽이지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용병술이 적절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회 채택하려고 회의를 열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지 복사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다주택자라든지 부동산 다보유자 27건의 부동산 건수를 확보하고 있는 슈퍼 부동산에 해당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해서 용지 복사는 못 시켜도 총리는 시킬 수 있구나라고 인사에 있어서 가장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시는 분이 홍명보 감독 얘기하니까 황당하죠. 예,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민주당 재건축론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민주당 적통 논쟁에 불이 붙는 모습인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 현재로서 비판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과잉 자신감에 의한 난, 역사에 있던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른바 친노 친문 적통 논쟁. 근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정통성을 이제 부각한다. 정청래 대표가 그럴 수는 없을 텐데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정청래 전 대표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100% 허위 사실이다. 반박을 했습니다. 네, 중도를 가져오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 진보 세력 내에 증축을 하려고 했더니 아예 재건축을 하려고 했다라는 유시민 작가의 이 비판 때문에 주말 내내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대통령의 SNS가 혹시 이 사태에서 유시민 작가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반드시 누군가를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에 여러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당에 대한 비판 등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중도 확장을 하시는데 비판을 하실 수 있으더만 과도한 언행을 쓰는 것은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자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수주의자들도 끌어안아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중도 확장을 이룬다고 이렇게 재건축까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거 민주당이 가고 있던 진보적 노선과 진보적 가치는 민주당이 잘하면 될 일이지 대통령한테 보수까지 앉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그런 말씀 같아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저런 날선 비판드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정말 민주당의 적통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화합의 언어로 돌아오셔야 된다. 과도한 비판은 조금 참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대표가 좀 올드 민주당이고 지금 뉴 이재명과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등져서 당시 추도식도 오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는 100%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진실이 뭔가요? 정청래 대표는 참석하신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사들만 찾아봐도 정청래 대표가 참석하신 거로 보이는데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을 참석도 못했을 걸요라고 이야기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팩트는 참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적통 논쟁을 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했냐 안 했냐 이것도 결국은 민주당 적통 논쟁인데요. 타당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무슨 민생을 놓고 얘기를 하거나 당내 개혁을 놓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라 정말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거대한 권력, 이제 사법부 장악까지 끝내고 검찰까지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본인들이 개혁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지금 판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대한 권력을 쥐다 보니 그 권력을 어느 쪽이 쥐느냐를 가지고 소위 막 붙고 있죠. 누가 봐도 전당대회 앞두고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그 다툼이지 않습니까? 저 과정에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어떤 정책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현재 대통령이랑 더 친해. 나 전직 대통령이랑 더 친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잠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때 당시 참석도 못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과 실제 팩트를 확인해 보면 참석했을 것.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통 논란보다는 이제 좀 포용의 단어를 쓸 필요가 있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 더 날선 발언들을 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결국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 중에 그 가산점? 말도 어렵던데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면 가산점을 얻고 오히려 이 정부의 이 발탁되는 인사가 많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그 인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저희 당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같은 민주당 안에서 누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고 누가 뭐 정청래 대표 편인지 아주 드러난 분 말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부에 계신 분이 인사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려야지 인사에 가득점을 받는다라고 공식화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재인 전 문제라고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까면 가산점을 받는다. 이 문가산점은 뭐 유시민 작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그러니까 저도 점.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가져야 될 자부심은 자랑할 만한 대통령이 계시다라는 걸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계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 후반대에 상승 전환했지만 끝내 8,394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8% 급등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다고요? 네, 오늘 코스피는 0.2% 내린 8,39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0.91% 내린 8,334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낙폭이 더 커지면서 8,127까지 내렸습니다. 이후 장마감까지 1시간도 남지 않은 시각에 상승세로 전환해 장중 8,500을 넘기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하며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픈 AI 상장 지연설 등으로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가 시작된 후 낙폭을 축소했고 삼성전자는 4.86% 하락한 32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1.68% 내린 262만 8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코스피는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며 향후 30일간의 주식시장 변동 기대치를 나타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오늘 97.99로 개장하며 지난 2009년 4월 13일 해당 지수의 공식 발표일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지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06% 오른 860으로 출발한 뒤 가파른 상승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고 8.13% 급등한 920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지난 거래일과 비교할 때 13.2원 오른 1,545.2원의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1,536.5원으로 개장한 이후 더욱 상승한 건데요. 금융권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재부상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이 환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을 찾아가던 국제유가도 각각 전장 대비 1%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2번이나 잡은 홍명보 감독이 2번 모두 성적 부진으로 사퇴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12년 전 2014 브라질 월드컵 때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최하위 탈락이란 초라한 성적을 만든 홍명보 감독. 당시 남긴 말은 실패한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지휘봉을 잡은 지 1년 만에 모든 비판을 안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철저한 저의 반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을 끝까지 받고 제가 떠나는 게 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다시 돌아온 홍명보 감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번이나 월드컵 지휘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자기 자신을 버렸다며 자신의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2번째 지휘봉을 잡은 월드컵 성적은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본선 출전국이 48개로 늘어났는데도 끝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다 결국 32강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3백 전술 고집과 선수 기용 문제 비판을 의식한 듯 감독으로서 자신의 기준은 오직 한국 축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지휘봉을 2번이나 잡았지만 2번 모두 같은 이유로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로 사령탑이 모두 물러난 가운데 이제 시선은 축구협회로 쏠립니다. 감독 선임 과정부터 불거진 논란이 결국 대표팀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함께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희생과 도전이라 말했지만 홍명보 감독은 선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책임은 결국 축구협회의 운영 시스템으로 향합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밀실 행정이 가장 크거든요. 대한축구협회의 수장부터 체육관 선거, 밀실 선거를 뽑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른바 고려대 인맥 논란은 정몽규 회장 체제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선거를 통해 축구협회장에 사연임했습니다. 축구 지도자와 심판, 선수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간접 선거를 통해서였습니다. 회장 선거를 할 때 축구 발전이 면도가 아니라 이 축구협회 회장과 어떤 커넥션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표가 가거든요. 대의원 중심의 간접 선거 대신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장기적인 대표팀 육성 시스템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남은 시간은 반년 남짓. 감독 선임은 물론 협회 시스템 정비까지 한국 축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의 32강 진출 실패 이후 홍명보 감독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홍 감독을 겨냥한 안내문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편의점 출입문에 붙은 홍명보는 출입금지 안내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기대 이하의 월드컵 성적에 대한 비판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카페와 음식점, 헬스장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시내버스까지 탑승 금지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비난 댓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홍명보 출입 환영이란 안내문이 등장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며 SNS를 올린 건데요. 논란이 일자 오해하지 마시라 우선 위로해드리고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인지 들어보고 싶어서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남아공을 꺾고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역대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캐나다가 남아공을 꺾고 가장 먼저 16강에 올랐습니다. 캐나다는 유효 슈팅에서 7대1로 남아공을 압도했지만
골키퍼와 수비수의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결승골은 손흥민의 LAFC 동료 유스타키우가 넣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유스타키우는 수비 맞고 흘러나오는 공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남아공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역대 월드컵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캐나다는 네덜란드 대 모로코전 승자와 16강전을 치릅니다. The atmosphere was amazing. When the goal happened, like it just felt like everything exploded. Just like jumping up, celebration. 이강인이 스페인 매치가 선정한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영입 후보로 꼽히는 이강인이 조별리그를 뛴 미드필더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드필더 중 파워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스페인의 로드리였고 베스트 11 공격수로는 메시와 해리케인, 음바페가 뽑혔습니다. YTN 김동기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네, 이 시간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1년 11개월 동안의 홍명보 여정이 끝났습니다. 네, 먼저 처음과 마지막 기자회견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감독이란 자리는 결과 앞에서 어떤 설명도 없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보다 책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아공전 패배 후에도 우리 국민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퇴하게 됐는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이 또 하나의 화를 자초했죠. 지금까지 뭐 전술이 없다, 또 선수 기용, 선수 교체가 잘못됐다, 이 등등의 비난은 이 감독 홍명보에 대한 비판이고 비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 기자회견에서의 태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소감문 읽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곧바로 나가버렸죠. 예. 이 소통 없이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인데요. 또 나가면서 주머니에 또 손을 넣습니다. 그 자세나 그 모습이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아도 내 감독 던지니까 후련하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내가 물러나야 되는 이유를 승낙을 못해. 그런 그 내용들이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또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인간 홍명보에 대한 또 이 화를 또 자초를 하게 된 거죠. 예. 자,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힌 이제 홍 감독은 일부 선수들과 함께 이제 내일 새벽에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환영 행사가 이례적으로 없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귀국한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떠올렸을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귀국 인사를 할 때 몇 세례를 받았죠.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아마 홍명보 감독으로서도 또 떠오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로 우리 대표팀이 원정 월드컵을 갔다가 성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 귀국했을 때 이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인사하는 것들이 빠짐없이 다 이어졌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희 선수단은 해산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 없이, 별다른 행사 없이 곧바로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죠. 다시 시간을 좀 되돌려볼 수밖에 없는데 남아공전 패배 후에도 우리 국민들 이렇게 빙고표같이 경우의 수 그려가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잖아요. 좀 하늘도 돕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차전을 승리로 가지고 가면서 이번에는 경우의 수가 뭐 따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1승 2패로 끝나게 되면서 복잡한 와일드카드 방정식을 풀게 됐죠. 슈퍼컴퓨터가 예측을 하면서 87% 높은 수치에서 한 경기 한 경기씩 치러질 때마다 30%까지 막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최종일 조별리그 마지막 날에 3개 조가 남았고 그 3개 조 중에서 2개 조에서 나오는 3위 팀이 우리보다 높지만 않으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역시 그 3경기 중에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모두 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32강 진출이 좌절됐죠. 그런데 1승 2패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뭐 저는 처음서부터 32강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슈퍼컴퓨터의 그 예측이 조 3위 팀 가르는 데에는 부적합한 예측이었어요. 그러니까 3차전 대결의 그 승부만 예측했을 뿐이지 마지막 3차전에서는 이미 뭐 32강 진출 확정진 팀들은 주전 선수 로테이션 뺄 수도 있고요. 그 비교도 되는 팀들끼리는 서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서로 경기도 나왔거든요. 이런 점들을 슈퍼컴퓨터는 그 데이터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애초서부터 처음서부터 좀 그 예측에 버블이 좀 꼈었죠. 사실 우리 축구 팬들 주말 내내 다른 팀들, 다른 나라들을 이제 응원하다 보니까 뭐 축구 난민이 된 것 같다 이런 기분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 경우의 수에 이제 속해 있었던 일본과 스웨덴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일본 대표팀의 플레이가 인상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좀 많이 부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북중미 월드컵을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북중미 월드컵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한국 축구가 뒤로 후퇴하는 것을, 뒤로 물러나는 것을 확인한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90년대까지는 우리가 앞섰고요. 2000년대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한 이후로 이제 라이벌이 돼가지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했는데 지금 완전히 클래스가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동안 우리는 이번에 32강 올라가지도 못하고 탈락하면서 우리가 뒤처졌다. 일본은 세계적인 클래스에 올랐다고 계속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선수 또는 감독 이런 그 리스크, 감독 리스크를 자초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협회 운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축구협회와 우리 대한축구협회의 차이점에서 이게 근본적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일본 대표팀과 우리 대표팀의 성적이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징적인 거는 모리아스 일본 대표팀 감독은 8년 대표팀을 이끌었죠. 무조건 8년을 준다고 해서 성적이 난다는 게 아니라 8년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가지고 완전히 나의 팀, 나의 색깔을 입혔다는 뜻이죠. 네, 일본과 비교해서 더 속상한 이런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 너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었는데 결국은 전술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전술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세요? 이제 쓰리백은 뭐 나름대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는 월드컵에 가서 1차전, 2차전, 멕시코전까지는 좀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홍명보 감독이 갖고 있는 기본 전술 이게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쓰리백을 서고 빠르게 측면 돌파하고 수비 뒷공간 노리니까 황인범이나 이강인이 계속 그 크로스 집어넣어. 이거밖에 없었던 거는 이게 무슨 상대 입장에선 너무나 예측 가능했다. 그래서 남아공 감독이 이 빨리 뛰는 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뛰고 수비 뒷공간 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 예상대로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인 포맷은 바꾸면 안 되죠.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예를 들면 3백이면 3-4-3이나 3-5이나 기본적인 포맷을 갖고는 가는데 1차전 체코, 2차전 멕시코, 3차전 남아공의 팀 특성이 다 다릅니다. 체코는 높이와 피지컬이 있었고요. 멕시코는 뭐 조직력과 개인기, 그리고 남아공은 선수들이 우리에 비해서 개인기가 좀 약하다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이런 약점이나 강점을 파악해서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세세한의 패턴은 변화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승부수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자리에 그냥 선수를 교체하는 거. 손흥민이 빠지면 오영구가 들어가고 왼쪽 윙백에는 뭐 이태석 아니면 서령우고 서령우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 윙백에는 김문환이고 이게 정해진 대로 선수만 바꿔서 교체하는 게 다 전부 다였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보여준 게 없죠. 이런 면으로 역대 최강이라는 이 전력 평가를 받는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는 뛰었으나 우리 선수들이 뛸 때 판단하고 나의 갈 길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공간을 열어서 슛을 때려야 되는데 마치 그 경주만 하듯이 가려진 채로 무조건 뛰기만 했지 방향은 서로 다 달랐다. 이 아쉬움을 남긴 거죠.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남아공전. 실제로 홍명보 감독도 남아공전 패배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왜 경기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들어보고 오시죠.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이죠. 이건 만약에 탓할 거리가 없으면은 나를 탓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김승규의 실수 장면을 김승규한테 탓하지 말고 왜 그거를 그 준비를 하지 않은 감독님이 왜 그런 걸 준비 안 했어요라고 저한테 탓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수들이 그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감독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감독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은 비판을 또 받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덜 됐죠. 그러니까 1차전 때, 2차전 때의 대표팀이 아니었습니다. 3차전은.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의 컨디션이 난조를 겪었다라고 한다면 뭐 특정한 그 개인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집단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정확한 원인은 지금 뭐 얘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라고 검증은 안 됐기 때문에 추정해 보건데 우리 5월 18일에 솔트레이크 시티로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고지대 적응 훈련에 다 매달렸거든요. 그 1차전, 2차전 끝날 때까지 다 고지대에 있었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고지대 적응 성공적이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고지대에서 해발 낮은 데 내려오니까 고지대 적응 훈련에 후유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짐작이 해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우리 그 대표팀 코칭 스태프의 좀 에러죠. 왜냐하면 고지대에 따른 신체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했는데 고지대에서 장기간 있다가 내려왔을 때 또 어떤 신체적인 변화는 없었는가? 라는 그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체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표팀 내부에 뭐 갈등이 있지 않았나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2년 전에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리가 졸전 끝에 패했을 때 클린스만 감독이 나중에 신구 세대의 갈등,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이 충돌했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일도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대표팀 내부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결과론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32강 탈락이 되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잡음이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그때의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클린스만 감독 아시안컵 부진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감독을 뽑는데 절차가 완전히 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감독과 이 홍명보 감독이 후보군에 들어갔는데 해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면접과 프리젠테이션을 다 거쳤거든요. 화상으로. 근데 홍명보 감독은 바쁘다. 그러니까 기술총괄 이사 이임생 이사가 울산으로 내려갔죠. 시간이 없다. 내가 갈 게 어디야? 집인데 집 근처에 빵집인데 빵집으로 와라. 빵집 가가지고 얘기 나누고 온 거죠. 거기서 뭐 얘기 나누는데 이거를 이제 면접과 비슷하다. 왜 이 홍명보 감독을 뽑았느냐? 가장 우수하다. 뭐가 한국 축구가 가야 할 방향, 이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뽑았죠. 그래서 하도 이제 국민들의 질타가 심하니까 저 문제 가지고 국회에서도 들여다봤고요. 이 수사가 지금 또 되네 안 되네 지금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게 직무태만의 혐의를 둬가지고 징계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권고는 인터뷰를 하는, 그러니까 이 감독을 뽑는 입장에서 절차가 무시됐으니까 대표 책임으로서 정몽규 회장에게 업무 태만이다 이렇게 징계를 준 거고, 이 인터뷰로 나왔던 이 감독은 뽑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감독에게는 혐의를 두지 않았거든요. 이것과는 별개로 형사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 혐의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 감독을 선임하려고 가장 노력했던 축구협회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이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 이사입니다. 이임생 이사가 설명한 홍 감독의 선임 당시와 연봉 책정 이유 들어보시죠. 7월 5일 금요일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서 밤 11시경에 만났습니다. 한국 축구가 유지해야 할 정신력, 조화, 원팀 정신을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감독이라 평가했습니다. 외국인 감독과 한국 감독의 어떤 연봉에 대한 이런 차이도 저희는 당당하게 이제는 동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한국 감독님들도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외국 감독의 경우 이제 인터뷰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지금 이제 캐나다의 감독 제시 마치 감독이 공교롭게 우리랑 이제 올라갔으면 맞붙었을 텐데 남아공 이기고 16강에 올라갔다고요. 오늘 캐나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 예. 캐나다가 남아공을 이기고 16강에 올라갔는데 그 캐나다의 감독이 이 당시 이 화상 면접까지 봤던 제시 마시 감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시 마시 감독은 우리 그때 전력 강화 위원회 추천했던 우리 선수 출신 한 명이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감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우리 대표팀 뽑는 감독 뽑는 와중에 들러리 노릇을 했다가 곧바로 이제 캐나다 대표팀을 맡았고요. 결국 성과를 냈네요. 네. 캐나다는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컵 역사상 첫 승을 거둘 정도로 축구가 강국은 아니잖아요. 네. 개최국의 유리함도 있지만 제시 마시 감독이 캐나다를 16강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온 국민의 분노 속에 이 돈 문제도 좀 민감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48개국 감독 가운데 16위다. 그리고 지금 성적이 너무 좋은 일본 감독의 2배 가까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감독 선임될 당시에 네. 연봉도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왜 관심사였었냐면은 사고치고 해임된 클린스만 감독에게 예. 또 위약금을 물어줘야 됐기 때문에 축구협회 재정이 없다. 그래서 이 외국인 감독 모시기에는 돈이 모자라서 액수가 모자라서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진행된 끝에 이 액수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20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이 나왔었고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38억 원 정도이다라고 다시 보도가 나왔거든요. 38억이라는 액수를 가지고 보니까 와 16위? 이번에 월드컵에 참가한 감독들 중에서 성적은 너무 초라하니까 그에 비해서 성적이 초라하니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납니다. 뭐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닌데 예. 스포츠에서 그 성적은 연봉 순위 아니다. 버블인지 아닌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이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밝혔던 홍명보 감독인데 그 봉사비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광주 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기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모레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측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대구와 경북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모레 통합을 앞둔 광주와 전남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형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정부 발표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균형 발전이 필수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 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남 광주가 반도체 팹 입지로서 어느 지역보다 넓은 부지와 이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는데요. 앞으로 기업이 투자 과정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렴한 토지 제공을 포함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 지원,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기로 한 20조 원 규모 재원도 반도체와 AI 산업 기반 조성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민 당선인은 어느 한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처럼 바라보는 지역주의적 시선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번 투자가 호남에 치우쳤다며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회에서 TK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가 전략 산업 정책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주와 전남에 첨단 패키징 팹이 조성된다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전공정 팹 시설까지 지정한 것은 전력과 산업용수, 협력업체 생태계 등 제대로 된 평가 절차가
선행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발표대로 진행될 경우 대구와 경북 지역 기업들이 대기업을 따라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떠난다면 경북과 대구 경제는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정부가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 균형 발전 이름을 단 국가 균열 발전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정부의 입지 선정 과정과 기준, 평가표와 검토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잇따라 덮친 강진 피해 현장에서 필사의 수색 작업 속에 극적인 구조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폐허 속에서 32시간을, 어느 아버지와 아들은 나흘 동안 견디다가 무사히 다시 빛을 봤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작고 여린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나오고 구조대가 조심조심 살피며 옮깁니다. 아기의 엄마도 함께 구조됐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18일 된 아기와 산모가 강진에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무사히 구조된 겁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에도 아기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32시간을 견디게 했고 마침내 다시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모자는 수도 카라카스의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소년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어 소년의 아버지 역시 같은 모습으로 이송됩니다. 이들 부자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무려 나흘을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Du coup, c'est pour ça qu'on fait tout pour essayer de les réhydrater, leur passer les différents médicaments pour. C'est une extraction du coup qui est très lente. Voilà, ça va prendre plus de temps qu'une extraction simple. 지진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게 사라지고 사망자가 늘어만 가는 절망의 상황. 이 폐허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각국 구조대. 강한 생존 의지로 수십 시간을 버텨낸 피해자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비공식 집계는 실종자는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남에 따라 유엔과 베네수엘라 정부는 구조에서 구호와 복구로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사고 이후 72시간,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큰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에도 기적적인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스위스, 콜롬비아, 스페인, 에콰도르, 칠레 등 각국에서 모인 구조대원 1,600명이 활동에 나선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진 사망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민간 웹사이트에 신고된 비공식 실종자 수는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상황은 다급한데 여진이 이어지고 연쇄 충격으로 건물의 각 층이 팬케이크처럼 겹겹이 포개지며 주저앉은 탓에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공항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구조와 구호 지원에 숨통이 트인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Estamos en horas críticas, en horas cruciales para seguir rescatando vidas y para la edificación de campamentos donde puedan estar aquellas personas que perdieron sus hogares o aquellas personas que en estos momentos no pueden regresar por alguna razón a sus viviendas y a sus hogares.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제 구조에서 구호, 복구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Las prioridades básicas en este momento son en el sector de asistencia alimentaria, sector de salud, asistencia médica, alojamiento para la gente que ha perdido casa y están viviendo en la calle y también cosas básicas que le pueda permitir vivir de forma digna en esos próximos días. 미국은 2,317억 원 규모의 원조를 발표한 데 이어 그 이상의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남긴 타격은 너무나 큽니다. 유엔 개발 계획 UNDP는 지진에 따른 물리적 손실 규모가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GDP의 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유엔은 이미 오랜 기간 국제 제재로 궁핍해진 베네수엘라에 닥친 지진 피해 대응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두 차례 지진이 이웃나라인 트리니다드 토바고 지형까지 일부 바꿨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리니다드 남서부 해안마을 주민들은 규모 7.2와 7.5 지진 발생인 한지 불과 몇 시간 뒤 세드로스 마을의 갈파 해안선 일부가 솟아올라 바닷물이 육지에서 더 멀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현지 시간 28일 해안선을 따라 큰 균열들이 발견되고 평평했던 해안선 일부가 해수면보다 최대 6m 가까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레바논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 공격 사실을 미국에 미리 알렸다고 밝혀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묵인했다면 종전합의 위반이라는 건데요.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중재로 지난 26일 평화 합의에 서명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하지만 합의한 서명이 무색하게 현지 시간 28일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대형 지하 터널을 타격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용하던 이 터널엔 수백 개의 무기와 발사대가 있었다고 이스라엘은 주장했습니다. 또 공격에 앞서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앞으로도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면서 헤즈볼라 공격을 이어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Israel and Lebanon over the weekend said that they had reached a framework for a future peace deal. But the Iranian-backed Hezbollah militant group isn't part of this deal. That means Israel is not withdrawing its troops from Lebanon for the time being.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을 묵인한 만큼 이번 공습은 종전 MOU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는 양해각서 제1항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 전선의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자체적인 분쟁 통제기구 설치를 공언했습니다. 호르무즈와 레바논 전선의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이라크를 방문한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을 겨냥한 듯 모든 당사자가 종전 MOU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안보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شامل همه کشورهای منطقه و بدون حضور و دخالت هیچ کشوری از خارج از منطقه باشه برسیم. 이란이 미국과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을 배제한 중동 외교구도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전쟁을 벌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내부 결집에 나섰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다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언 장담과 달리 호르무즈의 지정학적 약점을 쥔 이란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혁희 기자입니다. 양해각서 서명 이후 발생한 최대 충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연일 강경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Will they face any consequences? Well, you'll find out. I think we had enough. This is so important. I want to have it stand on its own. 하지만 말뿐일 뿐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벌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될 경우 글로벌 유가 폭등은 물론 미국 경제마저 물가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에게 새로운 중동 전쟁은 정치적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 손발 묶인 딜레마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과연 미국을 어디까지 시험할 수 있을까? 이란은 미국이 전면전을 선포하기엔 애매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이른바 회색지대의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봉쇄 대신 특정 상선을 선별적으로 위협하거나 항로를 강제로 바꾸게 해 호르무즈의 지배자임을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입니다. به ظرفیت قبل از جنگ خودش برمیگرده. این ترتیبات در حال اتخاذ هست، در حال اجرا هست و مسئولیت این ترتیبات با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ست. 다만 이란 역시 넘지 않을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미군의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하거나 해협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행동은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 여론이 전쟁 찬성으로 돌아서는 순간 자신들의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란은 미군 인명 피해는 없게 하면서 미국이 호르무즈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준까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실무회담도 이란이 판을 주도하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무대가 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내년 휴일은 올해보다 하루 많은 119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7년도 원력 요항을 살펴보면 내년 주 5일제 직장인은 대체 공휴일과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모두 셈했을 때 119일 쉬게 됩니다. 연휴가 가장 긴 기간은 설 연휴로 토요일까지 이어져 나흘을 쉴 수 있고 추석 연휴는 사흘입니다. 올해 노동절과 제헌절이 공휴일에 포함이 되면서 공휴일은 이틀이 늘어난 72일입니다. 네, 음주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오전에 출소합니다.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가량 이른 가석방인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 오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지난 2024년 5월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11월이 만기 출소지만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약 5개월 일찍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용생활평가 등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며 음주 측정 시점을 흐리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를 쓰고 소속사 직원을 대신 자수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초기엔 음주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해 공분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향후 행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기간 공영방송 등 지상파 출연은 어려울 거로 보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개인 공연을 여는 등 영리 활동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김 씨는 출소를 2달 앞둔 지난 4월 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지 않는 봄은 없다며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만큼 당장 대중의 다친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 서울은 열흘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에도 다시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밤까지 중서부와 호남 곳곳으로는 5에서 5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한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전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더위 속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되겠고 모레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